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의 생존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은 갈수록 확산되며 더욱더 치열해진다. 20세기 의학의 기적, 항생제에서 비롯된 전쟁. 바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와 거기에 맞서는 내성 세균의 전쟁이다. Today there are hundreds of antibiotics, but there are also millions of bacteria that have learned how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antibiotics. 지구상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세균. 세균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될 때마다 무서운 속도로 내성을 획득하고 있다. 항생제가 사용된 지 60년 만에 세균은 슈퍼박테리아로 진화했다. 그리고 지금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의 기적에 의존해온 인간에게 죽음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인간이 첨단 의학을 무기로 죽음과 싸우는 최전선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에선 한 세균의 감염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괴사 상태에 이른 감염 부위. 항생제 메티실린의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 상구균 MRSA에 감염된 것이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 세균 MRSA.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이 강력한 내성 세균은 몸속 어디든지 증식해 의료진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 MRSA에 의한 균열증이 발생이 되면은 그게 뇌에 가서 뇌 농양을 만들 수도 있고 뇌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장기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다음에 심장에 가서 심내막염을 일으킨다든지 또 복부에 가서 고름을 여기저기 형성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뇌나 심장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뇌나 심장에 생긴 감염증은 항생제가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좋은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흔히 결핵은 옛날에나 문제가 됐던 병으로 여겨진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움직여야 되지 안 움직이니까. 결핵 치료용 항생제가 개발된 1960, 70년대. 할때 안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결핵은 6개월 정도만 약을 먹으면 완치되는 병이었다. 그러나 지금 마산 결핵병원의 입원 환자 300명 중 50% 이상이 약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결핵균에 감염돼 있다. 더 이상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거의 뭐 해물 기색이라도 일어나면. 심지어 현재 개발된 10가지 결핵 치료용 항생제가 전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핵균이 여러 가지 항생제에 저항하는 다제 내성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폐를 도려내는 것뿐이다. 자기 몸에 칼 되는 사람은 누가 정하겠습니까? 누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가려도 되는 거야. 세상에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약이 없대요, 약이.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다는데. 일단 살아야 된다. 다른 거 보세요. 그대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지금 결핵은 다시 무서운 감염증으로 부활했다. 최근에 결핵으로 수술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일반 대학병원도 실증이 마찬가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약이 개발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대도시 뉴욕에선 1998년 무려 600여 명이 다제내성 결핵에 감염됐다. Well, the numbers for New York were very serious. It's a public health concern. It was multi-drug resistant and could not be treated with any of the antibiotics we have. An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o could have been exposed to tuberculosis. 대규모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 뉴욕시 당국은 환자를 병원에 감금하고 격리 치료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발병하는 항생제 내성균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은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다. 항생제 내성을 획득한 세균은 21세기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부상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내성이라는 현상이 범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 이게 범세계적인 인류 보건상의 위기다 하고 정의를 할 정도고 지금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내성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균 감염증에 걸리는 환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은 균종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작게는 2배부터 많게는 13배까지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균은 죽음을 일으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인류가 병원성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겨우 19세기. 그 전까지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세균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인류는 희망을 얻었다. 2차 대전 중 탁월한 효능을 입증한 페니실린. 전후 페니실린은 대대적으로 광고됐고 현대의학이 이룩한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25 years ago, only 25 years, penicillin, antihistamines, polio vaccine, heart surgery, all those things that I've mentioned hadn't been discovered yet. The greatest advance in the history of medicine has taken place. 이어 수백 종의 항생제가 개발돼 감염증을 치료하고 사망률을 낮췄다. 미국 정부는 1967년 감염증의 극복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생제는 중대한 결점이 있었다. 항생제가 효력을 발휘하면 세균은 곧 파괴되어 죽는다.
그러나 극소수의 세균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항생제에 살아남는다. 바로 내성세균이다. 일단 생겨난 내성세균은 빠르게 증식하며 그 숫자를 늘린다. 다시 세균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때 인류가 제압했다고 믿었던 세균은 더 위험한 내성균으로 부활했다. What was missed was the fact that bacteria have lived on this earth way before we came. They have seen dinosaurs come and go. So they have a way of surviving. So why should we think that just because we found antibiotics that we're going to sterilize the world? Nor would we want to. But in fact, bacteria had plenty of ways to resist antibiotics. 지금 인류에 대한 세균의 반격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항생제의 대중적인 사용은 오남용을 불러일으키며 더 많은 세균이 내성을 갖게 했다. (1980년까지도) 5% 미만이던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스페인에선 20여 년 사이에 16배, 일본에선 15년 사이에 무려 65배나 증가했다. 발달한 교통수단도 한 나라에서 생긴 내성균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 위험한 병원성 세균인 황색 포도 상구균은 페니실린에 이어 메티실린 내성까지 획득하며 MRSA로 진화했다. 현재 MRSA에 대응하는 항생제는 최후의 약이라 불리는 반코마이신뿐이다. 그러나 세균은 결국 반코마이신마저 무력화시켰다. (2002년) 미국의 한 당뇨병 환자에게서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 VRSA가 발견된 것이다. 현재 인류가 가진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VRSA는 올해도 감염 환자를 추가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슈퍼박테리아 VRSA의 출현, 그것은 인류에게 닥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We used to be able to treat it easily with 1, 2, or 3 different antibiotics. Today it resists 6, 7, 8 different ones, and the drug we had was vancomycin. Unfortunately today, in 3 different instances in the United States, strains of Staph aureus, or MRSA, have appeared with resistance to vancomycin. And it's not just vancomycin. It's vancomycin plus all the other resistances, making this bacterium very difficult to treat. That is what we see as an evolution in a bacterium which hounds us in the hospital. 현재까진 미국에서만 발생한 슈퍼박테리아 VRSA.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한 종합병원의 감염 격리실.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E 환자들을 격리 치료하고 있다. VRE는 병원성이 약해 그 자체로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VRE가 슈퍼박테리아 VRSA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니 우선 방코마이신 내성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전체 장구균의 10%에서 2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니 우리나라에 방코마이신 내성 유전자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의 병원 감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균이 바로 MRSA 균이기 때문에 만일에 MRSA 균이 방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얻으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균 VRSA가 되는 거죠. 항생제 내성균은 다른 종류의 세균에게도 내성 유전자를 전달한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VRSA는 VRE에게서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이미 VRE가 만연한 이상 우리나라도 슈퍼박테리아 VRSA의 위협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VRSA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금도 국내 내성균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 우리 영신이가 전에 사용하던 그 책이랑 동화책, 즐겼던 동화책이고요. 우리 아들 4년 전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다. 우리 아이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이는 치료를 받던 중 치명적인 내성균 MRSA에 감염됐고 살이 썩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다. 4년이 지났지만 그때 우리 아이가 겪었던 처참함이 또 우리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병을 옮아서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온몸이 썩어서 폐가 절반이 썩고 후에는 위까지 해서 피를 토하고 항문으로는 안에서 피가 상처가 생겨서 나오는 상처가 아니고 썩어서 나오는 상처가 고였다 나오니까 갈색 피를 토하더라고요. 갈색 피를 사망할 때까지 토했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MRSA 내성률은 70%를 웃돈다. 지금까지 MRSA 감염은 대개 병원에서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젠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4살 난 혜찬이는 큰 병을 앓았다. 갑자기 혜찬이의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커다란 물집이 생기자 놀란 엄마는 동네 의원을 찾았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알레르기 반응이니까 혈관을 따라서 옮겨 다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사 맞고 한 일주일 정도 경과가 있어야지 금방 낫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눈에서 고름이 올라오고 이쪽 저쪽 몸이 붓기 시작하니까 의사들은 제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고 차도는 없었다. 4번째 찾아간 좀 더 큰 병원에서 혜찬이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집에서 놀던 혜찬이가 주로 입원 환자들에게 감염되는 메티실린 내성 포도 상구균 MRSA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이 병원엔 같은 증상을 겪다 나온 아이들이 2년 동안 50여 명이나 된다. MRSA에 감염된 아이들은 대부분 항생제를 먹은 적이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다.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그런 과거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걸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균 획득을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했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런 균을 가진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내성을 가지는 그런 균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미 그런 균들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발병 지역도 거제에서 창녕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MRSA는 경상남도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상혁 교수는 곧 서울대병원에 정밀한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이들은 수백 종에 이르는 MRSA 중에서도 피부에 독성을 일으키는 특이한 균에 감염돼 있었다. 게다가 한 번도 서로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검출된 균의 유전자 형질이 모두 동일했다. 지금까지 병원 내 감염균으로 이식된 MRSA가 병원 밖에서도 감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근 2년 동안은 50명 이상의 환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피부열상 MRSA 감염증으로 생긴 것으로 봐서는 이쪽 경상남도 이쪽 지방에 어떤 이런 지역사회 MRSA 감염증이 좀 토착화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항생제를 맞지도 않고 건강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과연 이런 MRSA 감염증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전에는 의문이 됐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에선 내성균의 문제가 농가까지 확산됐다. I dag, 1,5 år efter at bakterien blev konstateret første gang, kæmper danske slagterier en hård kamp for at få bakterien udryddet. På gården her er det lige konstateret, at dyrene er smittet. En dyrlæge og et hold slagtere skal i gang. 시사량에 맞추제로 도살해야 했다. Dyrene her er ikke de første, der slås ned, og de bliver næppe heller de sidste. spørgsmålet er, om det lykkes. 덴마크에 처음 출연한 신종 내성균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Endnu er der ikke tale om mange landbrug, men erfaringer fra udlandet. 그 1년 전 덴마크의 한 병원에 고령의 여성 환자가 입원했다.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까지 보이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했다. Hun var ret syg og blev behandlet, men kom så gradvis, men måtte alligevel genindlægges og var en uge ekstra, fordi at det antibiotikum vi gav, at det, selvom vi vidste at det skulle kunne virke, så var det som om at det ikke rigtig helt bed. 곧 이 병원의 다른 병실 환자 4명과 직원까지 전염됐다. 검사 결과 밝혀진 원인균은 살모넬라 DT104. 5가지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강력한 내성균이었다.
연이어 또 다른 곳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DT104에 감염된 라스무센 씨는 한 달 동안 병을 앓았으며 첫 주만 무려 10kg의 체중이 줄었다. Jeg lå nede hele tiden. Jeg var for afkræftet til at kunne gå selv. Og når jeg endelig var kommet ind og lå ned, så var det næsten ude på toilet igen. Det rendte næsten ned igen. Kunne ikke holde noget i sig. Hvad var det, du spiste? Vi var på grillbar, og mig og min kammerat spiste pølser og burger og så. 덴마크 당국은 감염원을 추적했다. 식의학 연구소를 비롯해 관련 기관이 총동원됐다. 추적 결과 DT104는 한 농장의 돼지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판들은 항생제 첨가 사료를 이용한 농장이었다. But actually, these outbreaks happen all over the world, but many of them are not probably investigated or detected, or because of lack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different authorities. People don't share the data. People don't take care to conduct the necessary public health actions. So I think it serves as an example of what happens, but it's clearly not the first outbreak, and it's not going to be the last one either. 살모넬라 DT104는 1980년대 영국의 소에서 처음 발견됐다. DT104는 곧 돼지와 가금류에게 전염됐고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We had 36% of the cases ended up in hospital. So it's not a mild disease. People are hospitalized. The length of stay varied, but some cases were in there for very many days. In addition, we had 3% of the cases that died. So this was an alarming finding. DT104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생제 퀴놀론에까지 내성을 갖게 됐다. Quinolones were heralded as the antibiotic of the decade, like the cruise missile, the magic bullet. And in November '93, they were licensed for use in animals, and the following year in '94, we started to see resistant strains of Salmonella typhimurium DT104, and this resistance to quinolones has increased. And in 1996, 14% of the strains were resistant to quinolones, and this is an alarming trend. 살모넬라 DT104는 덴마크에서만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덴마크는 돼지들을 모두 도살한 뒤에도 철저한 방역 작업을 시행했다. DT104에 노출된 것은 모두 없애야 했다. 내부 시설은 불에 태워졌고 농장안은 물론 주변의 흙까지 전부 치워졌다. (2004년 3월) 덴마크 식이약 연구소는 또 다른 살모넬라균을 발견했다. This one, within this tube, we have this bacteria that came from Turkey, imported with Turkey from Germany. It's resistant to almost all antimicrobial agents, and including those that are important for treatment of humans. 한 슈퍼마켓의 포장육 코너에서 발견된 신종 살모넬라균.
그것은 DT104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슈퍼 살모넬라균이었다. DC104 is resistant to 5 antimicrobial agents, and then of course it is more dangerous than bacteria that is not resistant. But these two types we are talking about from Turkey were resistant to 13 and 14 antimicrobial agents, and of course much more dangerous than Salmonella DC104. So this would be a larger problem in terms of human health than DC104. 살모넬라균 이외에도 수많은 세균이 동물을 매개로 내성을 획득한다. 유럽에선 같은 유전자의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가축과 사람에서 동시에 발견되기도 했다. 점점 확산되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과 동물은 별개일 수 없다. Actually, most of human infections, they actually come from the animals, because we all share one big environment, and it's actually only a few bacteria that are really confined to alive only in humans. And when we talk about the whole issue of emerging infections, then most of the diseases, they actually come from animals. 국내의 평범한 양돈 농가. 일반적으로 가축의 사료엔 항생제가 첨가된다. 항생제는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이미 항생제가 첨가된다.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은 치료 용도에 비해 극히 적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량의 항생제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 오히려 더 많은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인체에 사용되는 항생제와 그 성분이 같은 것이 많다. 가축용 항생제를 파는 한 동물 약품상. 즐비하게 진열된 약품 속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카바독스가 발견된다. 동물과 인간에게 같은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이로신도 있다. 이 약품들은 유럽에선 이미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2003년 농림부가 고시한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엔 포함돼 있다. 인체의 각종 감염증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도 허용 품목.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치료제와 성분이 같은 버지니아 마이신도 사용이 허가돼 있다. 버지니아 마이신은 그 같은 스트레토그라민 계통인 시너시드하고 교차 내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시너시드라는 그 최근에 개발된 항생제는 그 반코마이신 내성균 중에 특히 그 엔테로피시움에 대해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쓰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가축 사료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금지를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시너시드 개발과 동시에.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는 또 다른 제도상의 문제가 숨어 있다. 가축에게 질병이 생길 경우 농민은 직접 항생제를 구입해 사료에 섞기도 한다. 제가 전에 약을 많이 쓸 때 사용했던 배합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료 투입을 이제 일하면서 이제 그 전에 썼던 약이 이거 이제 링코마이신하고 지금 안 써갖고 이제 곰파이가림 풀었는데 뭐 이런 제제들이에요. CTC 제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약가게를 통해 가지고 갖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약을 갖다가 사료를 여기다 넣고 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일찍까지 하면서도 했는데 돼지한테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약값만 많이 날아간 거지. 10만 원어치는 아니더라도 한 8만 원어치는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 농민의 자가치료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농민들은 대부분 약품 도매상에서 항생제를 구입한다. 도매상에서 팔리는 양은 전체 항생제 판매량의 40%를 차지한다. 축산 현장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제재가 국내에 20여개 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드릴까요? 우리 집으로 드릴까요? 저희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항생제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각자가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축장에서 가축이라는 그 자체는 특성이 도축장을 거쳐야만이 축산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도축장에서 그 검사를 잔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항생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위해 잔류 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농가가 있다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각종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 불이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자기 스스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오남용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생제 성분 자체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하 직전 휴약 기간을 지키면 잔류하는 항생제의 양은 허용 기준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이미 생겨났을 내성균은 어떨까? 소비자보호원은 2002년 시판되는 200여 가지 식품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축산물에서 검출된 세균은 90%가 넘는 높은 내성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상추, 대파 등 채소류를 비롯한 전 식품에서 내성균이 검출됐다.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항생제 노출의 기회가 많이 있는 육류라든가 어류 그 가공품에서는 내성균이 검출이 되고 우리가 파라든가 배추김치라든가 고춧가루 같이 거의 노출 기회가 없는 분에서는 내성균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마치고 보니 그 약간의 그 확률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식품에서 다 내성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넓게 이런 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들이 어떻게 내성 세균에 오염된 것일까?
2003년 소비자보호원은 축사 주변의 항생제 내성균 오염을 조사했다. 가축의 분변은 물론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손과 인근의 밭, 하천의 물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었다.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소축사의 주변 환경에서 분리된 대장균, 포도 상구균, 장구균은 모두 60% 이상 한 가지 이상의 내성을 갖고 있었다.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돼지 축사 부근에선 무려 90%나 되는 포도 상구균이 한 가지 이상의 내성을 갖고 있었다. 양계장 주변의 환경에선 한 가지 이상의 내성을 가진 장구균이 80%가 넘었다. 그중엔 7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장구균도 있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중랑천. (2004년 9월) 항생제 내성 균주은행에선 중랑천의 내성 세균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인체 내에 상존하는 대장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성 세균이 검출됐다. 그중엔 폐혈증 치료제 퀴놀론의 내성을 가진 것도 있었다. 일반적인 대장균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대장균이 사람 배 안에서 진짜 병을 일으키는 다른 균의 내성 유전자를 옮겨주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균, 일반 대장균 자체가 내성 세균이 있어서 배에서 큰일을 일으킨다. 이거보다는 그 유전자가 일종의 그 보관 창고 역할을, 내성 유전자 보관 창고 역할을 하다가 저희가 진짜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써서 병원균을 죽여야 되는데 그 병원균이 이미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몸이 약해지거나 수술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병원성 균 때문에 대장균에서 내성을 전해받아서 이미 내성으로 무장된 균들 때문에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정하는 내성 유전자는 세균 내 플라즈미드에 저장되고 플라즈미드는 내성 유전자를 복제해서 다른 세포에 전달한다. 전혀 다른 종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성 유전자의 전달. 이제 내성균은 전 환경의 문제다. 지금 항생제 내성 문제는 비단 병원에서 일어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동물로도 갈 수 있고 이것이 하천물 오염시키고 그 하천물로 기른 과실류나 채소류까지 내성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 한 군데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덴마크는 1998년부터 가축용 항생제에 대해 적극적인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덴마크의 축산 농가에선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지 못한다. 만일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면 농장주는 5만 크론,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내성 세균의 위험을 막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조치였다. 시행 초기 농가에선 어려움을 겪었다. Det var meget vanskeligt, fordi at
Førhen var vi ikke vant til, at grisene kunne blive syge på diarré, når de kom fra deres mor. Fordi der var noget medicin i fodret, en lille smule medicin til at forebygge, at de blev syge. Lige pludselig så havde vi ikke det mere. Så skulle vi til at passe grisene på en anden måde. Så det første år, det gav nogle problemer. 농가와 수의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사육법을 연구했다. 무항생제 사육을 위해선 예전보다 좀 더 세심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한 번에 한 마리씩 일정량의 사료를 먹이는 장치도 개발됐다. 사료의 종류도 돼지의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세심한 관리로 질병을 예방한 결과 항생제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었다. Det mener jeg har været fordel for Danmark, at vi kunne gå foran, så vi kunne eksportere noget mere. Fordi det forbrugerne forlanger i Danmark i dag, det forlanger man i udlandet til næste år. Vi har nogle meget kritiske forbrugere i Danmark. Det er irriterende gang imellem, men det bevirker også, at jeg tror, vi er med hele tiden foran.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항생제를 중단하고도 덴마크의 돼지 생산량은 1,800만 마리에서 2,300만 마리로 증가했다. 덴마크의 항생제 억제 정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There were a lot of resistance to the suggestion that we should stop using growth motors. The strongest resistance came from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evidently, because they are the one who made the money. Actually, there was not so much resistance from farmers and hardly any from veterinarians, because it was not their business anyway. S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put up a big fight and continue to do that anywhere they can. And they will continue to argue that growth motors are very important for efficient animal production. I believe we have shown that they are not. 항생제 사용 억제 정책으로 덴마크 정부는 수의사 제도도 바꾸었다. 농장마다 담당 수의사를 배치한 것이다. 수의사는 의무적으로 35일마다 담당 농장을 왕진해야 한다. 수의사가 농장별로 가축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항생제는 농장 담당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의사는 농가의 항생제 재고량까지 관리한다. Det står i lovgivningen, at vi skal en gang om måneden skal vi tage stilling til, om den medicin, der er i besætningen, den også fortsat skal bruges i næste måned. Og så skal vi lave noget, der hedder at genordinere. Altså når jeg bestiller ny medicin, så ordinerer jeg medicin via apoteket her til besætningen. Men den medicin, som er tilbage, som så ikke er brugt i perioden før, den skal så genordineres, sådan så jeg på den måde, ved at skrive på flasken, giver jeg fuldstændig blank her. 수의사는 항생제 처방 전을 국가에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즉 수의사는 농민을 감독하고 국가는 수의사를 감독하는 것이다. Yes, I think it's a fine system. It takes it's not just my veterinarian is not only the boogeyman. I have a sparring partner in my veterinarian as well, because
if I have a problem I haven't seen every day, if it's a new problem, my veterinarian is not only coming here to reordinate the medicine, but he's also helping me with daily problems. 항생제 억제 정책을 편 이후 덴마크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감소했다. 2006년엔 유럽연합이 성장 촉진제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The use of something that's powerful as an antimicrobial agent should be in some way controlled. And if it's just up to the feed company or the farmer to use something as powerful as an antimicrobial agent, well, you can use it anywhere and in large amount, and you have no control of this and no way of controlling potential selection for resistance. So you have to remember that antimicrobial agents are actually some of the most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in the world. And I don't think that anyone would say that we should just throw cyanide or dioxin or something else out into the environment in tons of amount. And antimicrobial agents are just as active. 국내 무항생제 사육을 시도하는 농민들의 정기 모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사료, 더 좋은 약, 더 좋은 백신을 원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무항생제 사육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항생제 사용을 중단한 농가. 사료에 첨가하는 것은 항생제 대신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면역 증강 물질이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대신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돼지들이 건강하게 자라자 약을 쓸 이유가 없었다. 그래도 간혹 병에 걸릴 때만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항생제를 사용한다. 무항생제 사육을 하면서 농민도 느낀 점이 많다. 항생제를 평상시에는 좀 아껴둬야 되겠다. 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항생제를 아껴둠으로써 나중에 꼭 필요할 적에 치료할 적에는 정말 잘 듣게, 잘 쓸 수 있게. 항생제에 대한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자신의 미래는 물론 다른 사람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 I call antibiotics societal drugs. They're different from any other therapeutic we have. Because an individual use really has an effect on society. If I take a drug for a kidney ailment, it's for my kidney. But if I take an antibiotic, the bacteria on me and in me could be converted to resistance to go out to the community. So antibiotic misuse is a societal problem. No other therapeutic is in that category. So I think we have to think about that when we misuse an antibiotic. It's not just our problem, but it's our neighbor's problem, it's our family's problem. 내성 세균에 의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벌써 6년째 마산 결핵원에서 투병 중인 29살의 이미영 씨. 내성균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희망을 앗아갔다. 처음부터 내성이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니까 내성이래요. 뭐가 내성인데요? 했더니 균 자체가 처음부터 약이고 뭐고 안 듣는 균이 감염이 된 것 같다. 독감균에 감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영 씨는 항생제 오남용이 만들어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항생제는 기적의 약물이다. 항생제로 인해 인류는 세균과 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인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다른 얼굴을 갖고 있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내성균이 생겨났다. 인류는 필요 없는 곳에 항생제를 사용하며 기적을 낭비했고 내성균을 더욱더 강력한 형태로 진화시켰다. 아직 인간은 항생제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힘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